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한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 FOMC에서 무슨 말 할지에 대한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식의 스타일이나 업종 같은 게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어떻게 가격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저는 합니다. 이 8월 1일에 고용지표가 되게 나쁘게 나오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졌죠.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9월 달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9월에는 무조건 금리 내릴 거야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숫자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그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좋아 보이는 업종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스타일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이 금리 인하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중소형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S&P 500보다 수익률이 훨씬 괜찮고요. 채권시장에서는 단기채는 계속 금리가 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10년물은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2년하고 10년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2년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준금리 인하를 믿긴 믿는데 대신 채권의 수급까지 걸려 있으니까 10년물을 못 산다는 거죠. 주식은 금리가 떨어질 때 유리한 건 당연히 중소형주하고 바이오 같은 올해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것들이니까 그걸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두고도 주식하고 채권 시장에서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9월에 FOMC에서 진짜로 금리를 전 내릴 거로 보는 사람입니다. 내리게 되면은 채권 시장 참여자들도 금리가 내려가는 걸 봤기 때문에 빠르게 주식시장 하는 사람들처럼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그렇게 되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데이터 갖고 좀 얘기를 좀 해보면 8월 1일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냐? 7만 명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적은 거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였는데 5월하고 6월 달 숫자가 무려 25만 명, 6만 명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25만 명 정도가 취업이 된 걸로 그만큼 더 늘어난 걸로 봤는데 이번에 새로 까보니까 정말 미안한데 그만큼 안 됐어. 우리 그거보다 훨씬 낮게 고용이 늘었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전에 있었던 그 고용통계국장이 뭔가 데이터를 조작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날려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7월 달 숫자가 나빴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 전 2달 거를 많이 낮췄던 거를 나쁘게 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가 나쁘면 금리 진짜 당장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8월 1일 날 당일에만 10년물 금리가 15 베이시스 포인트나 빠졌고요. 2년물 금리는 무려 26 베이시스 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10년물은 25를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조금 넘게 반영했는데 2년물은 한 방에 반영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은 2년물은 기준금리랑 딱 붙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매매할 수 있는데 장기물은 기준금리도 있지만 뭐 관세니 감세니 뭐 여러 개 때문에 채권은 뭐 수급이 나쁘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10년물을 완벽하게 못 산 거죠. 물론 거기에 금리 인하를 완벽히 한다라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물가 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죠. 채권의 금리는 단기물은 당연히 연준이 정하지만 장기물은 예를 들어 세금을 별로 못 걷고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채권을 많이 찍어야 되면 금리를 못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장기채는 안 산다.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2년물은 딱 붙었는데 10년물이 버티는 거는 완벽하게 금리 인하를 채권 시장이 믿지 않고 있는 거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에게 금리 지금 당장 내리면 안 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고 그 얘기는 뭐냐?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장기물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바이오랑 중소형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합니다. 주식 요구 수익률인데 이 주식 요구 수익률은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리가 떨어지면 PER이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소형주나 바이오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재무 구조를 봤을 때 뭐 넷뎁 투 에비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본 구조를 보면 중소형주가 S&P보다 훨씬 나빠요. 그러니까 자본 구조가 나쁘다는 얘기는 자금 조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면 금리 내려가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올해 상대적으로 안 좋다가 그 8월 1일 이후에 주가가 괜찮았던 거고요. 바이오 기업들은 데이터를 보면 다 순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이걸로 임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연금이니까 빅테크처럼 금리가 높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바이오 기업들은 순연금이긴 하지만 앞으로 임상 때문에 돈이 계속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는 게 좋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높은 금리의 피해주였는데 금리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떨어진다는 걸 시장에서 믿고 이 두 업종, 두 스타일을 빠르게 매수했던 거죠. 그래서 8월 이후에는 수익률이 S&P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9월 달에 파월이 금리를 연준이 그럼 내려줄 거냐? 저는 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9월 17일 FOMC에서 파월이 데이터를 보고 나는 결정한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 연준의 구성을 봐야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파월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죠. 연준 의장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연준의 구성을 보면 이 12명이 이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의장을 포함해서 7명이 연준 이사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명이 뉴욕 연준 총재까지는 항상 투표권이 있고요. 나머지 4명의 투표권은 지역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7명이 워싱턴 이 연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자기 의견이 있으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한 7명, 8명이 먼저 의견을 딱 맞춰놓고 만나면 결국 나머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뭐 만장일치로 어떻게 결정을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7월 FOMC를 보면 월러하고 바우만은 이사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고 맨날 투표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소수 의견을 아예 결정문에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12명 중에 2명이니까 소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일단 쿠글러 의사 자리가 물론 이번 투표권은 없어요. 아직 인준이 안 났기 때문에 어쨌든 쿠글러 의사 자리가 스티브 마이런으로 바뀔 거죠. 트럼프의 거의 핵심적인 경제 교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투표권은 없지만 현재는 미니애폴리스의 그 닐 카시카리 같은 전형적인 매파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연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 바우만, 월러, 그다음에 이번에 마이란, 카시카리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파월이 9월 달에도 데이터가 이러니까 그냥 우리 금리 동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가능성은 훨씬 낮은 거죠. 이게 옛날에 버냉키 사례랑도 맞는데 QE를 할 때 버냉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QE는 처음 하는 거였고 사람들이 이게 되든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15, 16년 전이니까 돈을 풀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 다시 이런 엄청난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금리 낮췄던 거 다시 올려야 되고 그럼 이런 거였어요. 근데 버냉키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니까 자기가 막 연구를 해봐서 QE를 해도 물가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를 연준 이사들을 자기 옆에 있는 이사들을 만나서 설득하면서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습니다. 책에 보면 지방에 있던 이제 연준 총재들도 올 거잖아요. 물론 열 몇 명이 다 와서 의견을 내지만 투표는 12명이 하는데 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미 이 워싱턴에 있는 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QE를 하는 걸로 다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버냉키가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의견 내고 하더라도 결국 스무스하게 QE가 되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게 연준 의장의 힘이고 파워인데 지금은 연준 이사들 중에 이미 2명은 소수 의견을 낸 거고 새롭게 1명 그만두는 것도 완전히 트럼프 사람이 오는 거고 투표권은 없지만 대표적으로 매파였던 사람도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파월이 그걸 계속 견디면서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지 아니면 회의하면서 분위기를 보다가 금리 인하가 다수가 되면 글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물이 빠진 것보다 장기물이 안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물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트 오브 에쿼티, 주식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는 단기물의 금리보다는 장기물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주식이라는 거는 만기가 없는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회사들은 많이 망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밸류에이션 할 때는 우리가 그걸 going concern이라고 하는데 계속 지속 가능한 기업을 가정하고 모든 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ER이 됐든 DCF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PER이라는 게 사실은 주가를 1년 이익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내년에 망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PER을 구하는 공식은 배당 성향 나누기 코스트 오브 에쿼티 빼기 성장률인데 이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영구하다라고 치고 그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써야 되는 금리는 당연히 장기 금리여야 되는 겁니다. 단기로 회사를 볼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30년, 50년으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가장 기준이 되고 많이 거래되는 게 장기물 중에 10년물이기 때문에 10년물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현재는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오지 않고 2년물만 내려왔는데 주식은 먼저 달린 거고 채권은 아직 그만큼 못 달렸는데 실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죠. 10년물이 떨어지니까. 그 주가도 코스트 에쿼티가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중소형이나 바이오나 금리가 떨어질 때 유리한 업종들이 저는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게 나가는 날이 아마 FOMC 전전주쯤 될 텐데 실제 FOMC가 되고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지 9월 17일에 있는데 안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고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달아주시고요. 만약에 FOMC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